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인, 즉 MB 사인이 언급된 통화는 가장 최근에 녹음된 겁니다. 다스 전직 핵심 관계자는 한창 검찰 조사를 받던 10일 이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 맞네. 확인했어요. 야, 분량 많은데요? 이거 나가면 장난 아니겠어요. MB 사인 있고 주고받은 거 다 있네요. 19일 통화에서도 이 관계자는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MB 사인 있던 거, 주고받았던 거, 완전히 그건 핵심이니까. 이 전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문건을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누군가가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적인 물증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앞서 또 다른 다스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이른바 MB 사인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했습니다. 한 다스 하청업체 대표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하청업체 40곳이 200여억 원을 모아 MB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위해 비자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문서에 직접 사인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끊어줬단 겁니다. 돈을 많이 낸 업체는 당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MB 사인 문건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지목받은 다스 전 관계자는 그런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당시 총무부장으로 근무했던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신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내 기억에는 할 때는 부정이 봐가지고 그때 그밖에 나는 행동을 합리한 것밖에 없거든. 다스 부장급을 중심으로 중요한 문서들을 없앴다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서 관련 자료를 넣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구덩이 팠는지 안 팠는지 모르죠, 그것도. 아니 팠어요 그때. 그때 일반서는 많이 들어가 있지. 근데 그 파는 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매치 다 알고 있겠지.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묻었는지까지 언급합니다. 그때 업체 장비 토목 장비 해가지고 다 했지. 그게 지금 상공장을 말하는 거야, 이공장을 말하는 거야? 상공장 쪽이지. 그러자 또 다른 다스 관계자는 2008년 정호영 특검 직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전에 벌써 특검이 들어온다고 알고 사무실에서 챙길 때 벌써 다 그게 있었어요. 다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당사자 음성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는 검찰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먼저 다스가 돌려받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둘러싼 직권 남용 의혹.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관련 의혹.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선 실소유주 규명이 핵심입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다스 설립부터 관여했다는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전 대통령 조카인 다스의 이동형 부사장의 통화 녹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또 특활비 수사에선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진술 태도를 바꿔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진술이나 정황이 속속 확보되면서 검찰 소환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최근 영포빌딩 창고 문건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온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고 추가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진술과 물증을 탄탄히 확보한 뒤 평창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자, 새가 날아든다의 시리즈 인터뷰입니다. 칼기 폭파 사건과 김현희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도 모셨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김현희 씨가 방송으로 자기 자신은 뭐 북한에서 왔다라든지 뭐 등등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는 우리 방송 나오시면서 이분은 탈북의 아이콘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홍강철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홍강철입니다. 이 구수한 사투리가 너무 좋아요. 자, 어서 오시고요. 자, 다음에 이분은 정말 특별하시죠. 우리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폐악질 중에 첫 번째 스타트가 됐던 바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시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유성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으로 선발돼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해온 유우성 씨. 명문대를 졸업하고 탈북자 모범 사례로 국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하루아침에 간첩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확인된 겁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 씨를 간첩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 씨 여동생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됐고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조작하고 그의 항소심에 나가서 출입국 기록 등 진술서 증인까지 조작한 데 대해서 일개 개인으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긴 너무나 힘들고 유 씨 측은 위법 수사와 불법 구금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성님은 정말 매체로도 많이 뵙고 예. 그리고 소식도 많이 들었는데 실물로 예. 뵈니까 굉장히 듬직한 남자, 상남자? 예.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국에서? 예,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근데 유성님이 원래 화교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화교로 살다가 예. 화교는 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원래 중국 사람이니까. 예. 왜요? 그러면 이름은 예. 한국 사람이잖아요. 원래 유가강 아니셨어요? 유가강? 그건 어릴 때 이제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나 집에서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고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쓰던 이름은 유광일이라고 또 따로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이제 학교 다니거나 이때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따로 있었고 정확히 언제부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4대째 정도를 북한에서 살았어요. 아하. 그 제 할아버지 때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장백이라는 데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북한에서 이제 독립했던 분들을 다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북한 량강도에서 살았어요. 북한 량강도에서 그 유자녀 가족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그 저희 어머니는 그 한경북도 해령이라는 곳에서 그 결혼해서 가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 저 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학교 다니고 사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그 어릴 때부터 내가 뭐 그 제복 학교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 학교 초중고를 다 똑같이 다니고 졸업했거든요. 특별하게 그런 건 잘 모르고 갔고요. 그 의대 졸업하고 제가 한국에 온 계기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북한에서 의학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의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으로 먼저 탈북했고 그 친구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의학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제 선진 의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의학 공부를 한국에 가면 할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받고 사실은 저랑 학교로 다녔던 그런 동기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된 거고 한국에 처음에 이제 국정원에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저희 가족 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유전으로 살면서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은 이제 북한의 의학과 한국의 의학을 같이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역시 그것도 말씀드렸고 저희 조상님들은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북한 양강도에서 넘어갔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렇게 4대째 살아왔다. 근데 그런 대북학교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그땐 대한민국의 탈북자가 사실은 2,000명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오히려 제가 북한에서 저희 그 대북학교로 살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에서나 이런 그 수사 정보를 요구하는 데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는 접근을 했고 저 보고 이제 대북학교 같은 이런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에서 유용한 자료 같은 걸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나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 국정원 사람들도 제가 만났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게 대북학교가 문제된다 뭐 마치 그 몇 개 언론처럼 이렇게 뭐 이제 조작된 간첩 사건보다도 마치 대북학교를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더 나쁜 것처럼 얘기하고 등장하고 왜 거짓말했나 이게 지금 팩트가 막 돼버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건을 막 엎으려고. 나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안 된다면 2004년도에 제가 왔을 때 저보고 대북학교면 안 된다 다시 북한으로 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하고 날 보고 뭐 하라고 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내가 간첩이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에 대북학교가 문제된다. 그럼 나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북한에 태어나고 할아버지도 북한에 태어나고 그 조상들은 심지어 독립운동을 해서 북한에서 일본 놈들한테 사형당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다가 유성에 대한 신원을 그 파악을 해달라면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답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대북학교로 산 거는 맞다. 그러나 이 사람 신분에 대해서는 중국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나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로서는. 그 사건 중에서도 저를 뭐 이제 뭐 추방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있었는데 실제 출방하실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출방하려면 북한으로 보내야죠. 원대로 돌아보내야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정원이 국민적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 자기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간첩을 조작해낸 사건이라고 그냥 보면 만들 것 같고 어떤 구조를 봐도 우리 유호성 씨가 간첩일 가능성은 0%. 근데 그걸 조작했기 때문에 간첩 조작 사건이고 홍강철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죠. 간첩으로 만들어내야만 되는 간첩을 잡아내는 게 아니고 간첩을 만들어내는 조직 국정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유호성님의 그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번 크게 터뜨렸다가 결국에는 역풍맞은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 제 사건이 그 2012년 12월 말에 이제 그 댓글 사건으로 해서 전국이 이제 시끄러웠을 때 제가 1월 10일 날에 집에서 이제 체포돼서 국정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혼자서 조사를 한 10일 넘게 조사를 받았고, 다행히 제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과 관련된 모임에서 제가 그때 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 모임을 서포터 해주는 신부님들이 있었고, 그 신부님들이랑 저랑 같이 진행하는 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님들 찾기 시작했고, 초반엔 신부님들이 그 국정원 쪽이랑 알아보려고, 이제 관련된 그 신부님들이 카톨릭을 통해 인권단체를 통해서 그 민변에 연락됐고, 민변에 있는 그 변호사님들이 처음에 국정원에 물어봤을 때는 유호성이라는 사람 자기네 모른다고 했어요. 잡아가놓고. 예. 그런데 그 이제 그 유명한 그 장경욱 변호사님이 국정원에 만약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원에 유호성을 너희한테 데려간 거 찾아내고 네가 지금 예금과 내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걸 네가 책임질 수 있냐니까, 변호사님 잠시만 좀 기다리시겠냐고.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변호사님 저 뭐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돼서 유호성이 지금 현재 국정원에 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변호사로서 만나고 싶다. 만나는 건 조금 이게 절차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변호사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구치소에 오게 되면 구치소에서는 국정원에서 데려갔다 하고 국정원에 가게 되면 국정원에서는 구치소 보내줬다고 한 며칠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범죄인을 수사를 할 때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네. 들어갔을 때 변호인 선임해달라고 그 신주에 쓰기까지 했어요. 네. 변호인 인해서 입회해서 왜냐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가 그 간첩에 대한 사건을 거기에서 마치 동화책에서 있는 것처럼 처음 듣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관련된 증거를 얘기해도 그 한 가지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안 들어가고 오직 그쪽에서 하는 얘기만은 제가 그 대답해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조사.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교에서 이제 법과 관련돼서도 좀 들은 거 있고 좀 배운 거 있으니까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지만 그 크게 안 들어졌어요. 다행히 그 사이에 그 변호사님을 어렵게 만나게 돼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도 하셨죠? 아, 예, 결혼했습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아, 그리고 지금 유우성 씨 하면 떠오르는 이름 유가려 씨. 예, 동생. 지금 그분은 뭐 하세요? 지금 중국에 있고요. 다행히 지금 2016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에서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중국에 가게 되면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귀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중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든가 뭐 중국에서 이제 그 관련된 그 뭐죠 그 자기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일 취직되고 이런 게 돼 있으면 한 3년 동안 지나게 되면 그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권한에 의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중국 청도라는 데서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본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2012년 이후에 보지 못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동생이 선뜻 한국으로 오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약간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좀 이 사건의 전체를 보면 유가래 씨가 받았을 상처는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15년 10월 29일 날 결국에는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권이 바뀐 뒤에 국정원 뭐 적폐청산 뭐 TF 이런 데서 보면 또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 제대로 진실이 좀 저는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반적인 게 전모가 다 드러나서 공식적으로 그거를 국가가 인정을 해야 끝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예. 자, 알겠고요. 어쨌건 반가운 얼굴 우리 유우성님과 함께 이 방송이 TV조선과의 싸우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TV조선은 끊임없이 김현희 씨를 들이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현희 변호인 TV조선 이런 느낌이고 그거 가짜야. 우리는 계속 지금 증거를 뒤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싸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1987년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던 북한 전 공작원 김현희 씨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8 서울올림픽을 막는 것이 임무였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 북한 공작원이 비행기를 폭파할 올림픽 음모를 회상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공범인 김승일과 함께 일본인으로 위장해 대한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이 공작원으로 일할 때와 비교해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최근에 김현희 씨가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칼기 폭파범이라고 주장하는 누명을 벗겨주겠다는데도 굳이 나는 칼기 폭파 범인이라고 주장하신 바로 이분 김현희 씨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 형제, 자매, 가족들을 죽인다.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30년 전 내 임무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막는 것이었다. 사면 소식을 들었을 때 삶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났다. 거의 죽을 뻔했던 딸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지. 그러나 난 큰 죄인이었다. 난 죽어 마땅했다. 나는 북한이 벌인 테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진실을 얘기하고 이런 종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다. 이걸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정신승리라고 해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체제를 반대하는 수단으로서만 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 자신이 뉘우치는 모습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는 유가족 앞에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심이라고 한다면. 이거 인터뷰 보도를 보시고 어떠셨어요, 두 분? 격분하죠. 분노합니다, 분노. 그렇잖아요. 자기는 테러범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공개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그 공개 토론장에 나오면 10분 안에 내 북한 사람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고. 그러면 날 명예훼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 뭐 신성국 신부님도 뭐 고소하고 다 고소해야죠. 김현희 막강하잖아요, 능력이. CNN 인터뷰하러 왔는데 뭐 경호인은 6명 데리고 왔대요. 예? 경호인은 6명을 데리고 왔다는데 그 경호비는 누가 써요? 그 경호원 6명씩 데리고 다니는 정도면 힘이 완전히 막강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하고 나하고 예? 또는 신부님하고 자기가 비행기 폭파범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어야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금 맞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아니라고 해요. 그럼 자기도 근거를 들이대면 자기 맞다는 걸 말해야죠. 두리뭉실하게 내가 테러범이 맞다. 자기 임무는 뭐 올림픽 방해하는 뭐 못하게 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칼기 신부님 출판 기념회 하고 같이 30주년 행사 30주년 행사 그때 김현희 초대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안 나타났죠? 네, 안 났죠. 역사의 증인 김현희 씨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아마 그때 나타나지 않으면 고소고발하겠다 했던데 지금 고소고발 했습니까, 김현희 씨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소송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홍강철님에 대해서는 이제 김현희 씨에 대한 존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우리 유성 씨는 김현희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이름을 저는 많이 들었죠. 그 우선 이제 조사할 때부터 많이 듣던 이름들이고 솔직히 뭐 국정원을 걸쳐서 나온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김현희 씨는 한 번은 들어요. 왜냐면 제 사건에 있어서도 김현희 씨 사례가 부단히 해유하는 방식으로 쓰였던 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공포과 걱정과 그런데 그 이제 그러니까 그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겁을 먹지 말라. 네가 뭐 늘상 말하던 그 말이 네가 뭐 이제 죄를 저지르려고 이런 게 북한에서 저지른 거지 한국에 와서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네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김현희 씨처럼 200몇 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가고 비행기 폭발하고 이런 사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하니까 이렇게 다 풀어주고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진 죄는 이 사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죄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 이제 뭐 선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저 동생 사건에서도 이제 굉장히 김현희 씨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 동생도 김현희 씨를 살리는 저희 동생을 몰랐죠. 몰랐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수사관들한테 설명을 다 듣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통해서 많이 듣게 됐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한 30년 넘게 그 사건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걸로 끝이 나지만 바로 그 영화의 87년에 그렇게 돼서 다시 직선제가 쟁취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돌입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어난 칼기 폭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있던 1988년에 올림픽을 못 치르게 하기 위해서 칼기를 폭파했다라는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 아닌데라는 거를 저번에 그 홍강철님 나오셨을 때는 저는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탈북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던 시기에 막 둘러대갖고 거짓말한 그 흔적이 지금 수백 가지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김현희는 북한 출신이 맞다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칼기 폭발을 북한이 안 하고 누가 했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자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했는지를. 김현지가 안 한 것 같다고. 그게 북한의 행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진실을 찾기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0년 지나도록 김현지 씨는 지금 자기가 본인이 칼기 폭파의 진범이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반대쪽에 칼기 폭발을 한 게 너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너는 북한 출신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일단 보여줄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했던 말이 그때 썼던 책, 그때 나왔던 보도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면 이 사람 북한 출신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동당 당원증을 제가 지금 내 팔자에 없는 지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노동당 당원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김현희 그 사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조선노동당 당증 이렇게 쓰고 그렸어요. 당증 모형을. 그렸는데 제일 앞면이죠, 이게. 앞면인데
당마크 그려놓고 그 밑에 조선노동당 하고 썼어요. 그 실지 조선노동당 당원증은 제일 앞에 조선노동당 그 밑에 당원증 하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죠. 두 번째 장에 별치면 수첩처럼 생겼거든요. 예. 별치게 되면 김현희는 이게 수사기록에 자필로 작성한 게 어떻게 작성했냐면 이면에는 두 번째 장에는 그러니까 이면이죠. 이면에는 본인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이름 김현희, 생년월일, 당증번호, 그 밑에 보증인 이렇게 보증인 2명 이렇게 하게 작성했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신분증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의 신분증들이 있죠. 네. 본인 사진이 있으면 그 옆에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뭐 낱말 있고 이렇게 생년월일 있고 이렇게 쭉 작성돼 있어요. 이 김현희 씨는 당증을 보지 못했죠.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 신분증처럼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거죠. 실제 그 조선노동당 당원증은 어떻게 됐냐면 이면에 그 보시게 되면 김일성 그 초상화가 있어요. 가운데 동그랗게. 그다음 그 밑에 당 마크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구호가 있어요. 뭐 혁명사상으로 뭐 철저히 무장하자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이면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이면하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김현희는 3면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고 그 밑에 입당 연연일을 이게 기재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의 그 당증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제일 꼭대기에다가 조선노동당 당원증하고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번호란이 당증번호거든요. 당증번호, 그 밑에 이름, 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입당 연월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3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하고 기관명 밝혔거든요. 3면은 그 다음에 넘기면 4면이잖아요. 네 번째 면이 바로 이제 사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완전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 본인 사진을 네, 완전히 다르죠. 네 번째 면이 본인 사진을 붙이게 돼 있고 그 밑에 입당 보증인을 적게 돼 있어요. 보통 그 신분증을 보게 되면 내 사진 붙였으면 그 밑에 내 이름 써야 되잖아요. 당증은 안 그렇거든요. 북한 당증은. 보증인이 있어 보증인. 예. 그 밑에 입당 보증을 적게 돼 있는데 입당 보증인도 어떻게 적게 돼 있냐면 당규하게 돼 있어요. 정치 조직이 보증하게 돼 있거든요. 첫째로 정치 조직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당 보증인은 총 3명이어야 되는데 정치 조직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2명이 그 보증인이 없어도 돼요. 아,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네, 정치 조직만 돼야 돼요. 예? 정치 조직과 그러니까 북한의 당시에는 김현희 때는 사로총이 있었거든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 한 명이 입당 보증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김현희 씨는 여기다 보증인 2명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어디서 그 당규학은 좀 얻어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시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게 머릿속에 확립이 그렇죠. 안 되는 이런 케이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오면이 되죠. 오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증을 발급한 단위, 예? 당증을 수여한 단위, 단위에 대한 걸 적게 되어 있거든요. 당증을 어느 단위에서 썼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당증 수여 당위원회, 뭐 조선노동당 무슨 뭐 746 군부대 이 김현희는 중앙당 이제 뭐 대정부 조사부 뭐 공작원이라 했으니까 거기도 군부대 번호로 나가요. 숫자로.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공개대호와 비공개대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데는 비공개대호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무슨 뭐 몇 군부대 무슨 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예? 당위원회. 예? 혹은 또 뭐 이제 뭐 김현희 말 맞다나 뭐 대정부 조사부에 있었다고 마지막 끝이 하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대조사 정보부 뭐 당위원회 하든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위원회 하든지 이렇게 밝혔어야 돼요. 그 밑에 당 책임비서 수표가 있어요. 당 책임비서 사인하거든요. 당 책임비서 수표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 예? 그 사인이라는 소리거든 수표라는 게. 그 밑에 그다음엔 그 이 당증을 발급한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돼 있죠. 당중앙위원회 도장을. 그러니까 이 김현희 씨는 이 당증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당증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봤겠죠. 근데 이 기억을 못 했겠죠. 예?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봤을 가능성. 당시 안기부.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한두 개는 빠질 수 있는데 전체 얼개 자체를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간직했을 법한 신분증이면 어느 정도 딱 그리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대충 구조만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리겠어요? 다 알잖아요. 적어도 어느 거는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당증 펼치면 두 번째 면에 요쪽 면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당청 척별집이 김수수 조성아 있거든요. 나머지 양식은 다 틀릴 수 있다 쳐도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김일성 조성하였다는 요 몇만은 틀리면 안 돼. 그런데 김현희는 세 번째 갖다 적어놨어요. 이 노동당에 얼마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다 가입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내가 98년도에 입당했거든요. 그런데 5887273이에요. 내 당증 번호가. 유일번호로 쫙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588이니까 어떻게 돼요? 588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게 연번호니까 그동안에 이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네? 네, 네. 5887273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588만 뭐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 200~300만 이 정도는 되겠죠. 갑자기 요 신분증을 보면서 뒤에 보니까 그 다음 면에는 당비 수납 내역이 있네요. 네, 당비 수납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고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 있습니다. 네, 당비 수납하죠. 근데 만약에 김현희 씨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럼 당비 안 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비 몇 프로 내는지 뭐. 당비를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 이제 그 소년단원이면 소년단증이 있고요. 청년동맹이면 청년동맹증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맞죠? 북한의 당원,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사람이 조직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동맹증도 역시 천면을 열리게 되면 초성화가 있어요. 네. 이게 책 열면 어떻게 있거든요. 꼭. 근데 이게 좀 그 보면서 좀 약간 놀란 게 이제 북한에서 항시적으로 뭐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왜냐면 이거 청년동맹이나 소년단은도 이제 그 이제 충성심이나 똑똑하고 뭔가 반장하고 이런 애들을 위주로 선발하거든요. 그 선발해서 소년단원이 되고 그 소년단원에 됐다가 이제 중학교 5학년 때, 그죠? 북한은 6년제니까 중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한 14살, 15살 그때 나이에 청년동맹이 들어가는데 청년동맹이 들어갈 때도 역시 반에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사상도 좋은 학생들 위주로 그걸 또 선발해서 줍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소년단증은 거의 뭐 차용을 잘 안 하는데 청년동맹증부터는 본인이 계속 가지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딱 이렇게 메고 다녀요. 항시적으로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걸 항시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도 거리가 있고 해서 과연 정말 이런 걸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좀 의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당증이 아니래도 평상시 때 북한의 웬만한 신분증 구조는 다 그렇게 돼 있다.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 네. 아, 그렇군요. 넘기면 바로 김일성 초상화가 나와야 되네요. 네, 예. 알겠고요. 김현희 씨 어디서 오셨죠?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현희가 쓴 반성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김현희 신상. 이건 이제 국정원이 아마 그 당시 안기부가 발표를 해서 언론에 배포된 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현희가 쓴 반성문에는 번적이 함경남도 풍산군으로 되어 있고요. 안기부가 그 당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번적이 평양시 동대운 구역 동신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틀린데 이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번적이 언론에 나온 그 번적과 다르죠. 우선 첫째로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문제는 이 번적이라는 말을 북한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생지만 쓰거든요. 번적을 쓰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 그 족보랑 다 없앴잖아요. 60년대에 없앴거든요, 족보를. 그거 없앤 기본 이유가 이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그러니까 이 혈연에 대한 그런 그 혈연으로 또는 그 고향 그 지인과의 관계로 해서 이렇게 그 사조직을 묻는 그런 걸 미리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없앴어요. 번적도 그와 같은 그런 그 뜻이거든요. 번적도. 그래서 이 번적을 없앴어요. 북한에. 번적이라 쓰지 않거든요. 예? 번적이란 말은 한국에서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들었어요, 나도. 번적이라는 거. 번적이 뭐냐? 아버지 어디 출세 어디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적 시각에서 만들어낸 거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음은 또 뭐냐면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번적 함경남도 풍산군하고 썼죠. 번적은 이거 함경남도 풍산군하고 썼는데 북한은 1954년도에 함경남도의 일부, 그다음에 함경북도의 일부, 자강도의 일부를 떼서 양강도를 만들었어요. 진짜 웃기다, 이거는. 1954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요, 지금 예전 지도로만 보면, 함경도 뭐 평안도 나오는데, 나중에 바뀐 지도를 보면, 하나도 뭔지를 모르겠으면 용어가 다 바뀌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함경남도라고 쓸 수가 없지. 양강도라고 써야죠, 양강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54년도에 이전에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54년도 이전에 북한에 살던 사람이래야 이렇게 쓰거든요. 이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진짜? 달에서 왔는지. 이것도 결정적이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게 6.25 끝나고 거의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차색 개편이 됐군요. 네, 개편됐죠. 그렇게 하고 이 풍산군 같은 경우에는 무슨 김영직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건 이후에 90년도 이후에 이게 개명이 된 거고, 그 전에는 어쨌든 문제는 풍산군은 그 함경남도가 아니고 양강도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자기 출생지를 기억 못하기는 좀 어렵지 그렇죠.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 부모가 거기서 성장하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집에서 이제 계속 듣던 얘기고, 그리고 솔직히 북한에 살면서도 대학교 가거나 우리가 대학교 가거나 그리고 어디 직장에 진출하거나 출생지는 반드시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계속 시험을 보거나 어디 이직하거나 할 땐 출생지를 계속 써야 됩니다. 본적이란 말은 없지만 출생지는 북한에서 꼭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기부가 좀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최소한 그 당시에는 이미 북한이 시도 이런 개편이 돼 있는 상태라서 함경남도나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요거를 그 분단 이전의 상황 같은 걸로 계속 몰아붙이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쓰신 국정원 수사관님이 54년 이전에 북한을 알고 있던 분이라는 소리죠. 이 사람들 월급 주면 안 되겠구만. 너무 노력을 안 해. 그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동작구잖아요. 예. 이게 동작구가 생기기 전에는 영등포구였어요. 네, 그렇죠. 영등포구였는데 이게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동작구인데 동작구에 살던 사람이 영등포구를 쓰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인 그렇죠. 거죠. 예. 참, 그래도 그렇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풍산이라는 거는 그 양강도 풍산이라는 거는 풍산깨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양강도 다음에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수갑산, 풍산 이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수갑산이 산골이고 풍산이 산골이라는 건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게 양강도라는 것도, 풍산깨가 나오는 것도 양강도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김일희 씨는 이러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나보고 또 그러죠. 그럼 김현희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내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 사실상 확실하. 예, 난 확실해. 그렇죠. 예. 북한 사람은 아니야. 그럼 어느 나라 사람? 그건 내보고 말았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거 물어봐야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김현희 씨 관련 인터뷰할 때마다 지금쯤 30년 지나서요. 김현희는 자기가 북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그건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네. 자기가 자꾸 북한 사람이라고 대려여서 마치 북한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세 번째는 보도에는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나는 북한의 외교관 딸이다라고 그 당시 중앙일보에 나와요. 국정원은 어떻게 발표하냐면 아버지 김원석이 앙골라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수산대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이 발표한 게 다르고 보도가 다른데 무역대표부의 수산대표인 것이 외교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 못하죠. 첫째로 우선 뭐냐면 이게 그 무역대표부라는 건 옛날에 대경제위원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역 일꾼하고 외교관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거든요. 예? 무역 일꾼은 장사꾼이에요. 그리고 외교관은 외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소속이 다르거든요. 우선 외교부하고 무역부가 무역하는 사람들하고 대경제위원회하고 이게 소속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실제로 김현희 아버지가 실제로 앙골라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수산대표였다 이렇게 한다 쳐도 그 사람을 보고 외교관이라고 말 못하죠. 그건 외교관이 아닌 거예요. 다음 또 뭐냐면 두 번째로는 전에도 내가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80년대에는 지나가던 그 개도 명태대가리도 그걸 또 보지 않았다고 북한에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굳이 앙골라까지 가서 고기를 잡을 일이 없거든요. 북한이 오츠케 아시죠? 오츠크에. 네, 태평양에. 예? 러시아 앞이잖아요. 네. 라진 선봉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오츠케예요, 거기에. 그런데 왜 앙골라까지 가서 고기 잡아요? 그렇죠. 머나먼 앙골라까지 가서. 그러네. 예? 원양어선 수많은 기름을 태우면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원양 많이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배 끌고 많이 거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내가 정확히 앙골라에 가서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고, 이 무역 부분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앙골라의 수산 대표부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건의 얼개를 만들 때는 예. 뭔가 별 의미는 없지만 디테일한 팩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갖다 예. 붙이거든요. 아마 예. 유성님도 제가 생각해서 유성님과 관련해갖고 사진 조작 같은 거 당하시고 국경을 넘는 뭐 그게 뭐라고 하죠? 그 기록. 통행 기록. 통행 기록. 대체적인 그런 것도 다 네, 조작했었잖아요. 다 만들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우리가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고 마는 거지, 사실. 그렇죠. 이게 그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그 어쨌든 하나의 기술이죠. 그 기술이고 사람들이 그럴 뜻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언니 미안해. 네. 예? 그 이 신문 기사에 있어요. 네. 언니 미안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 도착 8일 만에 예? 우리말로 언니 미안해 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서울 견학을 하고 마치고 와서 발전된 그 이 서울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정말로 잘못됐구나. 북한에서 선전이 모두 거짓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돼 가지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음날 아침에 국정원 그 직원 수사관 손을 잡으면서 언니 미안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2003년, 2004년 경에 그 김현희를 직접 조사한 그 수사관이 안기부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대요. 거짓말이라고 그게. 왜 거짓말이냐? 드라마틱하게 하느라 그렇게 했대요.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만들어낼 때는 디테일하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소설 썼군요, 그냥. 네, 소설 썼죠. 예. 이게 언론이 말한 거는 건 아닐 것 같고 국정원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언니 미안해. 예, 언니 미안해. 책으로까지 돼 있습니까? 예.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도 돼?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면 바꿔줘야죠. 예, 그렇죠. 언니 미안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람을 100몇 명을 죽인 범인을 잡아다가 서울을 구경을 시켜주고 나서 마음의 심정이 변화가 와서 언니 미안해 하면서 다 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을까요, 이게? 말이 안 맞죠. 그게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그렇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김현희가 갇힌 이런 공작원들, 해외에 나가는 공작원들한테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산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 뭐 이렇게 구향했다는 거잖아요. 김현희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보게 되죠, 제 눈으로. 그렇죠.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우리에게 말해준 게 모두가 거짓이었구나. 그러면 누구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다 알려줘요. 간부들한테 거진다. 밑에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알려 안 줘도 구체적으로 말해주거든요. 다 알려줘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찰을 파견한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에 사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때 교통이라든가 이런 건 가르쳐 안 줄까요?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간첩 보내. 이분이 지금 북한에 있다가 한국으로 바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려고 외국들도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상적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서 내려오는 사람이 서울 시내 잘 사는 거 보여주니까 많이 바뀌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게. 에이씨. 그리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7년 8개월인가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충실해야죠. 이 더러운 미제의 앞잡이들 잘 산다고 한들 나는 꺾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서울 관광 시켜주면 생각이 다 바뀌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엄중한 사건의 폭파범을 며칠 만에 데리고 와서 날마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네, 말이 안 되죠. 국정원에서 도착한 지가 8일 만에 말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7일이 되는 날에 이 서울 구경 시켰다는 소리죠. 서울 구경 받으셨어요? 나요? 네. 나는 1월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 떠나기 전이에요. 2월 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말했죠. 나는 서울 구경 안 시켜주냐고. 직접 물어보셨어요? 네. 다른 탈북자들은 다 시켜주거든요, 하루씩.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왜 시켜 안 주냐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 나가고 싶어?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날 저녁에 토론대 된 것 같아요. 타라에서 가보니까 월미도 있잖아요. 네. 월미도에 이치 앉아있네. 헤든나루라는 식당. 거기에 가서 소주 한잔 항상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겠냐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대게 팔아요. 대게? 네. 근데 북한에 있을 땐 우리 대게 잘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네, 또 좋아했고. 북한에 어디 대게가 유명합니까? 우리는 이제 영덕대게, 울진대게 그러거든요. 북한 대게는 다 맛있어요. 어디 대게 특별히 맛있다는 게 없어요. 그냥 북한 대게로. 네. 근데 그래 그 대게 또 실컷 먹었죠 그때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나도 한번. 북한은 이제 청진 쪽에서 나오는 대게가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대게가 러시아 쪽에서 예, 크고 함남도부터 추운 데서 나는 대게가 더 맛있긴 합니다. 네. 자, 방송 끝내고요. 대게 먹으러 갈까요? 갑자기 배가 확 고프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말 코미디 같은 게 있어요. 평양 사투리 사용 북괴 공작원으로 TV 보여주며 인간적 대우하자 심경이 변화가 일으켰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최근에 왜 현성월 씨 내려와가지고 현성월 단장 내려와가지고 계속 무슨 미모만 무슨 내용으로 왔는지는 말 안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때도 당시에도 보니까 1988년 1월 15일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뛰어난 미모, 떨리는 목소리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북한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냥 미모적인 그런 쪽으로만 그 관심 시켰던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괴수처럼 생긴 정말 못생긴 공작원이 내려왔으면 이렇게 화제가 안 됐을 텐데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이 내려왔는데 미모가 좀 꽤 돼. 그래서 이걸 막 화제에 삼아가지고 사실 그때도 정말 그게 정말 못마땅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죽인 그냥 범인인데 자꾸 동정표를 몰고 가는 이유가 막 언니 미안해 떨렸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100몇 명을 죽인 사람을 뭔가 좀 불쌍한 여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럼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고 뭔가 그때 당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그걸 캐려는 기자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보내는 거죠. 네, 날려보내고 이제 하나의 다른 이슈로 계속 떠밀어 가는. 그리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새 세대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 이런 그 김현희가 이제 이렇게 났다고 이제 오기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사면됐다 하는 걸 김현희 인터뷰가 이렇게 그걸 처음 보고 그걸 보고 알았대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을 115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사면받았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세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군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어떻게 115명 죽였는데 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살았는데 김현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면 받았다고 느끼는데 생각해보면은 사면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현희가 가짜냐 진짜냐를 떠나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그때 정권은 김현희를 활용해 먹었다까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 부분은 적후로 떠나면서 다진 맹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차님 한번 읽어주세요. 적후로 떠나면서 다진 맹세문. 지금 온 나라가 80년대의 속도로 사회주의 대건설에 들끓고 있고 남조선 혁명이 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적들의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이 악랄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전투 임무를 받고 적후로 떠나면서 우리는 맹세합니다. 우리는 적구에서 생활하며 행동하는 기간 언제나 당의 신임과 배려를 명심하고 3대 혁명 규율을 잘 지키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지켜 싸우겠습니다. 1987년 11월 12일 김승일, 김옥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일단 알려주세요. 김승일은 그때 죽었던 그 사람이죠. 그렇죠. 같이 칼기를 탔던 사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빨리 알려주십시오.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보면 우선 이민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소학교 아이들이 쓴 그 장문도 아마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비문이다. 우리나라 말로. 네, 그래. 문맥이 우선 맞지 않아요. 이게 7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중퇴하고 뭐 외국어 대학 중퇴하고 예, 그다음에 7년 8개월 동안 공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정도로 그 문장 그 능력이 없으면 그런 교육 받지 않은 거죠. 애당초.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기본 초중 고등 교육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북한의 모든 그 이제 생활 총화나 뭐 이렇게 강연회나 듣게 되면 항상 제일 위에가 이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조남이나 이제 딱 박혀져 써 있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어떤 몸의 하나의 배인 문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전반적인 문구를 봤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여기 좀 철자도 좀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제 북한에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일명 말하는 평양에 있는 그 외국어 대학이라나 그리고 또 김일성 대라든가 갈 수 있는 정도면 사실은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대 간 사람들 철자 막 틀리고 그러시나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텔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성님이 북한에서 의과대학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학업 성취도랄까 이렇게 높은 편인 거죠. 예. 사실은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북한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이 시대는 더 없은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필이거든요. 다 글로 쓰거든요. 이게 컴퓨터 타자 치는 게 아니라. 전 대통령 고문이신 최순실 님께서 틀렸잖아요, 절차. 왜 이러세요? 최순실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습니다. 진정한 대통령. 18대 대통령 최순실. 그 예측은 박근혜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손글씨를 다 쓰거든요. 이제 글씨 봐도 사실 저희들은 이제 학교를 길게 다닌 사람들은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좀 이게 말씨가 북한 글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세요. 보게 되면 문장들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좀 받고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문장이 좀 딱딱하고 세고 기본적인 틀이 문구가 있거든요. 글을 너무 못 써요, 글씨를. 네, 이게 나도 이보다 낫게 글 쓰거든요. 예. 이 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이게 손으로 다 글 쓰니까 세 번째 손가락 보게 되면 이렇게 다 해요. 너무 휘거든요. 꽉이 쥐고 쓰니까. 예, 글 많이 쓰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글씨 못 써 여자가. 북한 여자들 정말 글 잘 쓰거든요. 이쁘게. 아니 글 뭐 잘 쓰고 못 쓰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 이제 이분이 다닌 학교가 북한에서는 정말 일반인들이 갈 수도 없고 수재들만 가는 학교만 지금 다닌 거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이분 뭐 쓰신 해고록 같은 거 보면 이분이 이제 나이가 뭐 5살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10몇 살에 대학교 들어가고 굉장히 또 반에서 반장을 계속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하던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사로총 위원을 겸직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을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로서는 약간 좀 납득하기 정말 피부로 와 닿지 않은 부분들이. 3대 혁명 규율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치수로거든요, 이거는. 3대 혁명이라는 건 어디서 들어가지고 3대 혁명 거기다 규율을 붙였는데 3대 혁명 다 아시잖아요.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예? 3대 혁명 규율이라는 건 없거든요. 뭐 그러면 사상 규율, 무슨 기술 규율, 문화 규율 이렇다는 말이에요. 3대 혁명 규율이라고 말하면 사상 기술 문화에 무슨 규율이 있어요. 이거는 사상 기술 문화는 사람이 인적 소양에 관한 문제지 규율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그러니까 정치수로는 몰라요. 3대 혁명 규율. 그러네요. 북한에 어떤 말이 있냐면 3대 각오라는 그런 말은 있어요. 3대 각오요? 혁명가가 지켜야 할 3대 각오. 이렇게. 해보세요. 아사, 타사, 동사. 얼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해야 된다는 혁명가는. 그게 혁명가의 3대 각오예요. 3대 각오는 있어 3대 혁명 규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일희 씨가 3대 각오를 헷갈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김현희 씨가 북한에서 간첩으로 파견했다 하게 되면 그때는 김정일이 북한에서 모든 걸 이제 대통령 할 때가 그러니까 김정일이 하던 게 아니라 그때 김일성의 시대거든요.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세뇌 교육 받을 때 순서가 그렇게 돼요. 위대한 수령 뭐 이래가지고 김일성의 존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김일성은 무시하고 김정일한테만 충성을 한다? 싸가지 없죠.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 87년이라는 시대에는 김일성의 시대예요. 90년대도 아니고 이게 김일성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때 죽은 거거든요. 그때가 92년 이후에 94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 준비됐다고 하다가 김일성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87년이면은 김일성이 뭐랄까요? 눈 펄해서 살아있을 때죠. 김일성이 위주로 모든 나라 정치나 모든 걸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특히 공작원이나 대학교 가는 거는 김정일에 대한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김일성은 뭐 보천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역사 교과서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김일성에 대한 역사나 그 세뇌를 엄청 많이 주입하는 게 북한식 교육이에요. 3번 배워요. 3번.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현존하는 거기에서 배제하고 김정일한테만 충성을 한다? 과연 이 맹세문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상관이 이걸 받아봤을 때 정말 이렇게 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일 동지가 김현이라면 자기네 아이들을 싸가지 없이 키웠다는 소리죠. 이거 보면 이건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또 어떠냐면 이렇게 써야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싸가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이렇게 써야지. 싸가지 없이 어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이름 싹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교육 받나요? 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많이 나와요. 지금은 그다지 요구 안 하거든요. 이 80년대 그때만 해도 어떻게 쓰게 했냐면 여기 친애하는 지도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끝이 났잖아요. 종이 끝이. 네. 그리고 밑에다 김정일 동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도 말했다는 비판했거든요. 한 줄에다 써야지. 한 줄에 써야지. 끊어 쓰는 것도 비판했어요. 근데 이 싸가지 없이 이름은 쏙 빼놓고 산 사람들은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가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동지만 쓸 수가 없고 김정일 동지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랑 하고 김정일은 항상 한 문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몸에 거인 아마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게 어떤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했죠 우리는. 예. 김현준 씨 대체 어디서 오셨을까요?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래요. 이게 다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한테 지금 맹세하잖아요. 예?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당과 조직이 당시에는 조직비서였죠. 근데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럼 맹세를 다지면 어디다 다져야 되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혁명가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이렇게 쓰지 말고. 많이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로직이 있는데 법칙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완전히 벗어난 그런 거라는 거죠. 맹세문. 예, 그렇죠. 상식과 어긋나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입당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북한에 내라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 북한에 있는 소년단이라든가 그 청림동맹까지는 제가 그걸 해봐서 아는데 그 항상 정해진 이렇게 교과서 같은 틀이 있어요. 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틀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초등학교 애들 쓰는 그 소년단 입당서랑 청년들이 쓰는 청년 그 선서문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겠죠. 거기에서 더군다나 더 높이 올라간 그 당원이면 아마도 그 틀에서 벗어나야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뭐 보고서 쓰고 하면 집행기획서 쓰고 뭐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체계가 있거든요. 우선 첫째로 무슨 뭐 당류 윤리상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 그다음 둘째로 무슨 뭐 물질 문화 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이렇게 체계가 쭉 있어요. 그러면 맹세문 작성할 때도 그런 체계가 있거든요. 일종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체계도 없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이게는 뭐 족구에서 썼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지었어요. 족후락 썼다가 족구락 썼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족후로 떠나면서 다르지 이렇게 썼어요. 족후라고 쓰는 거는 북한 사람들 족후라고는 말하거든요. 뭐 족후에서 홀로 뭐 이렇게 그 영화도 있어요. 족후가 뭐예요? 적들이 사는 곳이죠. 적후. 네, 후. 그러니까 적들이 머물고 있는 적이 후방. 그런 거예요. 이게 적구거든요. 근데 이 밑에 적구락 썼잖아. 적구라는 말은 안 써요, 북한에서. 참, 네. 그러니까, 적구라 썼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적구락 쓴 것 같아요. 하는 게 다 어설퍼요, 좀.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에 그 속성 교육을 받으면 안 되고요. 교육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묵혀서 다 익숙해진 뒤에 나오셔야 되는데, 이번 속성 과정으로 한 달 만에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의 1월 15일자에 보면은 김현희가 평양 중신중 1학년 때인 72년 11월 2일 남북 조조리 대표단의 평양 방문 때 한국 측 장기영 대표에게 화환을 증정하는 모습이라는 게 실려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 사람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되는 당시 안기부나 언론들은 이런 자료들을 막 갖다 붙이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아니죠? 아니죠. 누가 다른 사람이 북한에서 하셨다 그러더라고. 나서 자기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보면 글쎄 뭐 귀 가지고 했다는데 이것도 근데 이미선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슨 무슨 두 번째 게 아니고 뭐 세 번째 거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거 안기부 특보 출신. 이게 당시 이 방문단에 속해했던 분이에요. 속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안기부 특보 출신. 이동복이라는 분이 2004년도에 김현희를 만나가지고
그때 자기가 꽃다발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뭐 짜고 쳤대요. 그때 또 뭐. 예? 그러면서 맞장구 치고 있었다는데 그 당시 이 뭐 북한에 있는 분이 자기가 그때 꽃을 준 사람이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김현희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책에 저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자기 집에 이 사진이 걸려 있다고. 꽃다발을 주던 사진이. 이 안기부,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은 근데 김현희 사건 당시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준 사진이 자기네 집에 걸려 있다 했어요. 근데 북한은 안 주거든요. 이런 사진은. 그게 적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통일을 해서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거는 어쨌든 북한말로 말하면 남조선 계례 정권에 미국이 하수인이 남조선 계례 정권에 복무하고 있는 적이에요. 적이 초상화를 그럼 집에다 탁 걸어놓으라고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김현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확실히 어설프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라는 디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마 이거 누구 아리 하고 그냥 갔다 온 무슨 사진 같은 거고. 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할렐루야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가족들이 평양에서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누나 태옥란 씨는 자신들 가족 가운데 아무도 태영호 공사 망명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라면서 모든 가족이 태영호 전 공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망명이 태영호 공사를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절연한 것은 물론이고 태영호 전 공사 이름을 가족 묘비에서도 지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는 일종의 그것도 탈북인 거죠. 탈북을 했을 때 비하인드 정도로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정은 관련하고 또 핵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인 제재가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계좌를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찰로 지급을 하고 현찰로 뭐를 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금횡령의 사실이 드러나서 탈북한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제 태영호가 김현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야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 태영호 씨가 프로필이랑 보게 되면 태영호 씨 그 프로필 보면 93년도부터 그러니까 출생한 62년 몇 월 며칠 출생했다.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는 그다음 연수는 다 빠졌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93년부터 실제 기록된 그 횟수가 나오거든요. 정확한 그 횟수가 나와요. 그 과정에는 무슨 고등중학교 시절에 오진우 자녀들과 허담이 자녀들과 오진우와 허담이 자녀들과 함께 중국 유학을 갔다.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 국제관계대학 5년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예무성 8국에 배치받았다. 예무성 8국에서 일하다가 1993년도에 김정일이 1호 덴마크 통역사로 선정이 돼서 덴마크로 어학연수를 갔다. 어학연수를 갔다가 93년도부터 덴마크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 이 태영호 씨가 그러면서 지금 이 김현희와 자기가 평양 외국어 학원을 다녔는데 김현희와 동문이다. 이러거든요. 예? 그 김현희와 동문이고 김현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김현희 아버지가 자기가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외교부 8국에 근무하고 있을 때 당시에 김현희 사건이 일어났는데 카일기 폭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항의각서가 날아왔댔고, 김현희 부모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영호 씨 그 말이 다 지금 그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태영호 씨가 실제로 태영호 씨가 김현희 사건이 일어났을 87년도 당시에 외교부에서 근무했는가를 따져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첫째로 그 어간에 지금 이 태영호 씨 양에게 언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어느 학원 졸업하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또 원래 또 내 말에 반박 달면 또 약이 올라 그러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요. 좀 더 이제 오늘 이 말이 끝나고 또 태영호 씨가 또 나서서 김현희 편을 든다면 내 돈을 들여서 북한에 있는 애들한테 시켜서
예? 태용호 씨 그 경력에 대한 걸 빼오겠어요. 북한에서.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어차피 태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탈북을 해서는 우리나라 국정원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내가 김현희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네, 그렇죠. 갑툭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신서국 신부님, 홍광철님하고 난 연관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최신에 내려온 사람이 김현희의 존재를 증명해주지 않으면 현재 국정원 세력들 중에 누군가는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이야기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말 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이에요. 내 돈 들여서 북한 애들한테 돈 들여가지고 태영호 씨 양력을, 그 경력을 뽑아가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 가서는 진짜 박살내버렸거든요. 정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우선 오진우 자네들하고 같이 갔다 했잖아요. 네? 고등중학교 시절에 오진우 자네들하고 같이 갔다. 중국 연수를. 그러면 외국어 학원 안 다닌 거예요. 이 사람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예? 진짜 야구 올라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공사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외국어 학원이 어떠냐면 평양 외국어 학원은 4학년부터 있거든요. 4학년부터 1학년부터 있긴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긴 있어요. 있는데 4학년부터 기본 그 공부를 시키거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부시키 전국에 매 도마다 외국어 학원이 하나씩 있는데 그 학원들마다 해서 다 뽑아 시험을 쳐가지고 중학교 4학년 때 그중에 제일 우수한 사람들을 4학년 때 그다음에 평양 외국어 학원에 넣거든요. 기본 반에 넣어요. 네. 그렇게 해서 4학년 때부터 기본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까지 다닌 사람은 3학년 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영호 씨가 3학년까지 있는 동안에 이 김현희를 알았다면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게 그거는 태영호 씨가 김현희하고 나이 똑같아요. 62년생 같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태영호 씨가 중국으로 오진우 자네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갔다 했거든요. 허담 자네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허담은 자네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부인이 많이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기는. 그리고 오진우 자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오진우 자네라 하면 아들과 딸이에요. 아들과 딸이란 소리잖아요. 예? 오진우는 자식이 둘이거든요, 딱. 네. 아들과 딸 둘이 딱 있어요. 오진우의 큰아들이 오일정은 지금 그 당중에는 군사부장이거든요. 오일정은 태영호보다 나이가 완전히 많아요. 거의 10년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거의 10년 많을 거예요. 태영호보다는. 근데 군복말 때 봤거든요. 부대에 내려온 거 한번 봤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 많았는데 내 지금 태영호, 오진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중국 유학 갔다니까 내 그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예?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태영호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냐면은 외교관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탈북한 사람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예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금 횡령 부분이 사실 걸려 있다고 하고 네. 실제로 그 정도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탈북할 필요 없이 저놓고 잘 사는 부류인데 네. 최근에 어떤 보도가 태영호랑 관련해서 있었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세가 날아든다가 어디랑 싸우냐고 조선일보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뭘 보도를 했냐면 태영호 등 이 인사들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활동을 자제하라는 그런 무슨 명령이 내렸다고 네. 조선일보가 악의적 보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태영호 포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시랄까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는 지금 북한 관련한 이슈를 계속 끊임없이 끌어들여가지고 올림픽이 내면에 막 이간질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태영호 씨가 내가 김현희 안다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거고 본인이 그걸 기억하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자기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 인권이랑 네.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렇죠. 사실 말해서 이게 말이야. 북한이 한 일이라면 북한은 북한 사람들이 그 모든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차단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어떤 사회요? 조직화된 사회인데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면 누구도 몰라야 돼요. 태영호 같은 사람 이렇게 그 외교부에 근무했다 하지만 87년도 당시에는 근무했다 쳐도 햇병아리거든요. 햇병아리. 그러면 그런데 접근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또 뭐냐면 그 오진우 딸은 태영호 씨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 오진우 딸하고 같이 갔다 쳐요. 인정하겠어요. 인정해서 오진우 딸하고 같이 갔다면 오진우 딸은 베이징 대학 졸업했거든요. 네. 베이징 대학 4년이에요. 4년제. 예? 북경대학교 제일 좋은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베이징 대학 졸업했어요. 그러면 같이 가서 태영호 씨도 북경대학 졸업했어요. 같이 가서 인정할 거예요, 내가. 근데 내 중국에 알아볼 거거든요. 네. 중국에 이제 시켰어요, 네.
베이징 대학 졸업생 명단 좀 얻어달라고 내가. 잘못 건드렸네. 이때 당시에. 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같이 갔다 하면 치면 그러면 그 베이징 대학 입학하기 전에 내 알아보니까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 맞아야 입학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베이징 대학 졸업하자면 5년이 걸리거든요. 5년이 걸려요. 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최용호 씨가 18살에 그 북경에 가서 지금 그 오진우 그러니까 고등중학교 그러니까 오진우 딸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되냐면 태용호 씨가 그 프로필에 보면 그렇게 써요. 고등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이렇게만 썼거든요. 그럼 고등중학교를 다니던 중이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는 18살이 돼야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18살 이전에 갔다면 그러면 대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죠. 무슨 수재도 아니고 뭐 그 어린 나이에 중계 최고잖아요. 북경대학교가. 들어가기 힘들기로 예. 유명한데. 한 번에 1000만이 시험쳐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로. 예? 그런 데인데 지금 고등중학교 졸업도 안 한 사람이 입학했다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첫째로. 그래 갔어요. 갔으면 5년 어쨌든 다녔잖아요. 5년 다녀서 인정해서 내가 18살이 갔다 인정해요. 중학교 졸업하고 18살이 그 졸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졸업하고 오면 23살이거든요. 네. 23살이에요. 23살이 귀국했잖아요. 귀국 가자마자 국제관계대 5년 또 졸업해요. 국제관계대 5년을. 그러면 국제관계대 5년 졸업 28살이 되거든요. 28살이 돼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대학생은 꼭 300명 소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3년 동안. 누구나 대학생이면 누구나 나가야 돼요. 300명 소조는. 그러면 31살이 돼야 대학 마치고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외고부에. 31살이 돼야. 그러면 62년생이면 31살이면 어떻게 돼요? 93년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3년도 덴마크 대사관 서기관으로 일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현희를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죠. 김현희를 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그러니까요. 내용을 몽땅 다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해놓은 거예요. 홍광철님 때문이라니까요. 뭔가 그쯤에서 저는 이런 구조를 봐요. 지금 현재 국정원은 아닌데 태용호 씨가 내려온 게 2016년 8월 17일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느끼는 느낌은 그래요. 뭔가 쫓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최신 내려왔고 또 일반 탈북민도 아니고 고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김현희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태용호 자기 안다는데 김현희를 니 자꾸 안다 뭐 김현희 아이라 하나 내가 그러는 거요. 니 뭐 알아서 니 그거 알아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모르면 니 가만히 있어라 태용호 내 뭐들이 만드는 거 봐라 내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정원 현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나간 방송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국정원에는 MB와 박근혜 세력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 조직은 아니지만 왜 양호의 양지의 이야기 같은 거 가끔씩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퇴직하고 나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친목 같은 걸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김현희 사건이 드러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차피 국정원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조사도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태용호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태용호가 만약에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넘어왔다면 그런 용도의 딜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태용호 씨는 김현희 이 사건이 있을 당시는 외교부에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대학 다녔어야 돼요.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죠. 국제관계대 5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현송월인데 삼지연 관현악단? 그게 이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악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북한의 어떤 관계자가 용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두 분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탈북할 때는 중국으로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내려오는 경우인데. 베트남, 라오스, 태국 통해서. 비록 탈북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세가 이게 풀려서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북한에는 우리 가족들도 편안히 살 거잖아요. 눈치 안 보고 우리 애들도 이 아빠가 도망쳤지만은 그렇지만 남북이 교류가 잘 돼서 정세가 풀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아버지가 그 한국 갔어? 알잖아요. 그러면 좀 멸시하겠죠. 예?
어쨌든 배반항도 도망친 그 반역자의 딸이니까. 예? 그렇지만 이 정세가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되면, 교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식들도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 지탄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될 수 없으면 나는 어떻게나 좀 조용히 좀, 이 정세가 완화돼서, 남북교류로 많이 해서, 예? 그 북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좀 풍족해지길 바라고, 예? 북한만 풍족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은 철강석 같은 경우에도 저 호주에서 사오고, 예, 그러기보다 북한에서 사오면 더 가깝고, 돈도 적게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현성월 단장 내려오고, 네. 막, 인공기 불태우고, 김정은 사진 불태우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탈북자분들 국정원이 이렇게 돈 지원해줘서 관제데모 시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많이 당했죠, 제가. 북한에서도 그걸 항의를 정식으로 했다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 사진 불태우고 인공기 불태우고 하는 부분. 두 분은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들 보면? 정신 이상자들이죠, 그게. 김정은이 잘못 안 했잖아요, 자기네한테. 그 사진 찢어버리는 사람들 옛날에 김정일을 싫어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김정은이 자기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요. 김정은이도 인간이잖아요. 남의 사진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 못하는 거죠, 그게. 그건 정말 뭐라 말할까요. 중노심에 뼛속까지 중노심에 물들던 그런 사람들이 할 짓인데 아마 그 사람들 뒤에서 누군가 죽이고 또 그걸로 해서 또 돈 받아먹고 사니까 또 그런 일 했겠죠. 어쩌면 아마도. 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 실제 말에 그렇거든요. 탈북자들 여기 와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대기업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배운 게 없으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하다못해 알바라도 가서 해서 돈 벌 궁리 하지. 그런데 그런 짓이나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돈 안 주면. 그러니까 돈 주니까 나간 거지. 관제대모도 같아요. 돈 주니까 나간 거예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국회나 이제 이쪽에서 메시지를 보고 항상 이게 보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이게 한 돼서 움직이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TV조선이나 채널 L에서는 거기 또 영상을 받아서 또 그쪽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그 주입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시 나가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너무나 큰 이제 아시아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행사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애국이 있다면 이번 행사야말로 진짜 잘 진행이 되고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 문제도 개선되고 개성공단이라든가 나아가서 남북한 교류가 잘 되게 되면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발전해 나가는 어떤 지름길이거든요. 사실은 중국이나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입에서는 항시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을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분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써먹고 그로 인해서 무기를 팔고 돈 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 깃발을 들고 태국기를 같이 들고 그 밖에서 나가서 진짜 시위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아 니 날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제 사건이 항상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항소심 때 국정원에서 사진 조작하고 서류를 한 개로 조작한 게 아니라 서류를 수시로 차례대로 이렇게 조작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정말 제 사건을 할 때는 아시겠지만 그때 정권에서는 언론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는 그때 원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나 정말 이렇게 한겨레나 또는 시사인이나 이런 데서 저희 사건의 진실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때였어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말하는 간제도라든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와서 지금 시간에 와서 일부 탈북자들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게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그때는 한 번 나가면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또는 얼마라는 돈을 줘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후회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나간지 오라고 해서 가긴 갔지만 가고 보니까 돈을 주고 나가고 보니까 갈 때마다 몰랐는데 가고 보니까 그렇게 같이 서 있게 됐다. 이런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모든 게 진실이 나오거든요. 진짜 탈북자에 있는 거기에서는 갑자기 외제차 타고 다니고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게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런 보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누기는 돈을 저만큼 받고 하는데 내가 쟤보다 더 가격하고 뭔가를 더 해야만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건도 솔직히 제가 하는 것도 보고 이게 과연 저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니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저렇게 행동을 해서 보여주는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두 분 예. 오신다니까. 그렇지만 예. 방송 나간 내용인데 예. 그냥 가십이에요, 가십. 그러니까 현승월 단장이 예. 그 믹스커피 섞은 거 말고 예. 아메리카노로 주세요라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예. 북한에서도 아메리카노 용어를 쓰나 보죠? 네, 쓰죠. 고유명사 쓴다고 내가 들이 예. 안 했던가요? 깜장물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주 같은 데는 네. 롱블랙인가 이렇게 쓰고 아. 프랑스는 카페라떼도 크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근데- 식으로 조금 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쓰나?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권 나라들은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영어권 나라들은.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차님께서 말씀하신 건 특정한 나라들이 거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메리카노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블랙커피라 그랬어요. 아, 블랙커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 거는 제가 북한에서 성장하고 자랄 때는 커피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 사실 예. 도시에 살았으면 또 다를 수도 있고. 도시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에 살았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취직하고 일할 때 닉스 커피를 처음 먹어봤고요. 고난 행군이 캔커피. 지나서. 그러니까 외화상점에서 커피를 그때를 팔기 시작해서 그게 닉스 커피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뭐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생각한 거는 북한에 있는 고위급이나 조금이라도 살림이 좋은 사람들은 북한 지금 현재에서 스마트폰도 쓰고 애플도 쓰고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거의 한국이라 하루 이틀 차이를 봐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커피거잖아요. 그 용어도 심지어 북한에서 한국 용어를 지금 사회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근데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위아식당 있잖아요. 위아식당에 가면 미니 아메리카노라고 썼어요. 근데 메뉴에도 이게- 이미 네? 메뉴에도 이미 우리 아이 쪽에 우리 그 청진역전 앞에 락토봉 식당이라고 있었거든요. 위아식당이. 보니까 홍강철님이 더 잘 살았어. 잘 살한 게 아니고, 네, 우리 친구가 제일동포거든요. 제일동포인데, 친구 그 큰아버지가 이 청진에 나와서 그 락타봉 식당이라는 걸 열었어요. 청진역전 앞에. 그 식당이 커요, 2층짜리. 지금 국가에서 승인해줘서 그 아버지가 위아식당이거든요. 외화식당이라는 거는 한국 식당이 아니라 아니. 외국 식당이라는 이야기죠. 그건 아닙니다. 위아 돈을 쓸 수 있는 식당.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는 위화로 바꾼 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 달러 이런 거 주게 내면 그러면 그 북한 돈인데 위화로 바꾼 돈이라는 거 이런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거죠. 가서 외국인들도 와서 먹어요. 외국인들도 위화 거기서는 위화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통제 안 하거든요. 이건 재밌네.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이네. 그게 북한에는 두 가지 돈이 있거든요. 예.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있는 돈이랑 네. 한 단계 높은 단계 돈주들이 쓸 수 있는 돈. 외화돈이 나오게 왜 나오냐면 북한에서는 그 외국 돈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이 외국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달러도 들어가서 쓸 수 없는 고 중국 돈이나 일본 돈. 근데 외화돈이 나오기 옛날엔 시작된 그랬죠. 거는 일본에서 많은 그 교포들이 친척들에게 돈을 송금했는데 그 외환을 본인들한테 줄 때 외화돈을 바꿔서 준 거예요. 퍼센티지를 확 낮춰가지고 국가에서 어느 만큼 세금을 떼가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반층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 자체가 너무 많이 틀립니다. 지금도 역시 북한에서 나온 일본 사람들은 블랙커피요 아메리카노요 모르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먹어도 못 본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정말 상위층에 밖에 외화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외화벌이를 하고 국가에서 고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위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외화돈이란 돈을 그 사람들이 상금처럼 이렇게 주는 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반 상점에 가서는 사지 못하는 물건을 외화돈을 가지고 외화상점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외제 물건을 외화돈으로 사는 개념으로 북한에서 통용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외화돈이 없어요. 결국
친구가 한번 놀러 가자 해서 그 우리 친구들이 같이 갔댔어요. 갔는데 그때 가서 처음 갔거든요. 내가 위안식당이라는 걸. 그때 중학교 한 4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갔는데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소고기 육회를 먹었어요. 거기서. 근데 이게 육회에 담는데 이게 불을 착 넣고 이렇게 이 상추가 그 넣고 이렇게 담잖아요. 고기를. 네. 그 상추까지 다 먹는 줄 알고 상추까지 다 먹고 버렸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보니까 밥 식사 끝난 다음에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본 기억이 있어요. 내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올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부터 남한과의 관계를 막 개선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의 기만 전술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핵 개발을 완성했다고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로 개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김정은은 앞으로 더 가속화된 개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공무원으로 서울시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지난 정권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던 게 이제 김정일은 죽고 이제 그 김정은이 시대가 열릴 때 시대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권도 그때 바뀔 시대거든요. 그때 내가 기억하는 거는 북한에서 초반에 우리 한국 정부라가 러브콜을 한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군강산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심지어 뭐 이쪽에 들어와서 더 크게 투자하고 개발을 해달라고 박근혜 정부에다가 그때 당시는 러브콜을 했어요. 분명히. 그때 왜냐하면 저 항시적으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탈북자분들은 남북한 문제에 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서 더 크게 더 진정 있게 뭔가를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그 러브콜을 우리가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아마 최신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가 잘 안 풀리고 나중에는 개성공단까지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걸 지난 10년 동안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솔직히 많은 분들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많은 우리가 쌓았던 걸 하루아침에 0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있는 게 이번에 또 현송월 그쪽에 단장도 왔고 또 북한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이런 부분도 북한에 어느 정도 매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을 한다면 북한도 이번 기회를 자기네 가지고 있는 뭐 시설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또 북한도 실질적으로 사람 살만하다는 걸 또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이번 동계올림픽 통해서 북한의 응원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솔직히 그 또 보여주는 그런 걸 또 생각하고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네 뭔가 보낸다 이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하고 그걸 안 좋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배제해서라도 우리 민족끼리 정말 그 대한민국이나 북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진짜 더 한 발짝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에 투자를 또 했고 또 거기다가 또 지금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자기 보금자리를 찾고 나아가서 이제 말로만 들어봤던 저희들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군강산이라든가 다 나가서 중국을 통해서 장백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그 한반도에 직접 걸어서라든가 차로 갈 수 있고 백두산도 가고 그렇게 되면 솔직히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간첩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간첩이 만들어질 필요도 없고 남북한 관계가 좋으면 만들지 못하죠. 또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김현희 씨 사건이라든가 또 저라든가 또 이게 피해자분들이 그에 대한 조사도 좀 디테일하게 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풀릴 수 있으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시점에 와서 정말 간첩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첩 아닌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더 싫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 신년사에서 김정일 단은 이거 안 봤는데
드문드문 이게 뉴스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랑 열심히 청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이 신여사. 아마 그 조선노동당 당원이되자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핵개발 완성했다고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이제는 핵실험을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도 마음 먹으면 할 거예요 아마. 아니. 자, 북한 인민들 앞에. 여기서 대예언. 북한 인민들 앞에 이제는 핵실험을 할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또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 인민들이 그러거든요. 야, 네 핵무력 이제는 완성했다면서 왜 또 해? 저 새끼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이러죠. 아니에요. 그게 핵실험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보여주는 그게 다 보여주는데 핵실험을 하자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알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겠죠. 핵실험 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 시골이랑 가면 할머니들 많잖아요. 예, 그 늙은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북한의 어르신들이 그 새끼는 미쳤지야. 먹고 죽을래도 없는 돈을. 그 새끼는 왜 거기다 자꾸 쓸어 있는 다리 도로 이러는 거죠. 어르신들은 그래요. 그게 민심이거든요. 야, 우리 지금 네 자꾸 우리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재를 받아서 못 사는데 왜 자꾸 핵실험을 하고 하냐? 그러면 당에서는 그래요. 당이 말이 곧 당정책이 곧 김정은이 말이거든요. 김정일이 말이었고 당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미국이 지금 핵 항공모함 몰고 와서 핵폭격기를 하늘에 띄우고 우리를 먹겠다 한다. 그래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침략자의 노예로 살겠냐?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지켜야지. 우리 왜 미국 새끼들한테 우리 왜 지? 조선 사람들 또 경쟁심이 강하잖아요. 조선민족은 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김정은도 인민들의 눈치를 본다. 보지 않고. 네. 그 군당 조직부, 선전부, 이게 동양장악, 첫째요. 보위사령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다. 그러니까 신년사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핵실험 하느라고 미안하게 됐다. 네, 그거죠. 지금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요거거든. 네. 이제부터는 우리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배 좀 내밀어보자. 2012년도 북한에서 그 고난행군 시기부터 어떻게 말했냐면, 위대한 수령님이 탄생 100돌치 되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이 대문을 꼭 여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성대국 건설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2년이 됐어. 그런데도 똑같아요, 사정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당중앙에 비밀 편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2010년에. 딱, 그, 북한, 당 역사에 두 번 있었어요. 49년도, 그 다음 2010년경에. 있었는데, 그 비밀 편지 첫 서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체 당원 동지들, 우리 조선노동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서두에. 그러면 뭐냐? 예?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근데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이 고립 압살 책동으로 해서 우리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지 못한다. 좀 더 분발해서 우리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는 그날까지 좀 더 나가서 믿어달라. 이게 그 편지 핵심이었어요. 믿어달라는 건 믿어달라. 그러면 김정은이 인민들이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 하지 않죠. 우리는 이제 뭐 독재, 3대 세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어쨌건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민심을 얻어서 정치하는 건 좋은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홍광철님의 애언은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경우. 우리 유우성님은 더 할지도 몰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핵실험을 포함해서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안 한다고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되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더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우리가 또다시 이제 그 서로 대립하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솔직히 우리 외부에서 또다시 미국에서 유사하게 이제 뭐 합동 훈련한다 그러게 되면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있는 올림픽에 이제 북한의 선수라든가 그 응원단이라든가 이번
있는 기회를 우리가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오지 말라, 네가 핵을 포기해야 우리가 너라고 말한다. 사실은 그걸 포기하려고 만들거나 또는 뭔가 우리가 그 북한하고 같이 이제 하려면 그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상의를 해야 될 문제지. 하루아침에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빈몸에 받고 와. 그건 안 오죠. 누가 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핵잠수함은 없거든요. 네? 핵잠수함은 없는데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건 그 기술은 있어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남은 건 핵잠수함만 건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건 할 수 있냐? 내가 생각은 지금에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태평양상에서 공개하는 거죠. 세계에다가. 우리가 핵잠수함이 태평양까지 나왔다. 이렇게 공개하면 그 다음에 끝이라는 거예요. 이젠 게임은 끝났어요. 미국하고 게임이 이제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핵을 갖는 게 아니라 예. 우리도 체제 보장 받고 잘 사는 거라면 예. 그렇지 않아도 북한 선수단 내려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한 우리나라에 있는 세력들이 그럼 뭐하냐.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에 또 핵실험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 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네, 그렇죠. 화 모두 돼갖고 아이스하키 팀도 막 단일팀 나가고 그리고 양쪽에서 막 공연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가 갑자기 올림픽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핵실험 뻥 이렇게는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철면피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단순하게 그냥 스포츠 제전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걸 계기로 분위기가 좋아진 거 이거 서로 안 깨려고 엄청 노력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중국을 돌아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진짜로요. 휴전선 걷어내고 국경선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통일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거기에 유우성님이 중국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출입경 뭐 기록 뭐 이렇게 조작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갈 때를 북한 땅을 지나가면서 출입국 기록 같은 것만 이렇게 제시하고 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준다 해도. 기차 타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북한이 워낙에 못 살기 때문에 자기 체제 안에서 모든 걸 다 개방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이 동요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봐요. 웬만하면 개방하려고 하고 또 개발할 거 있으면 개발하고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아까 유성님 말씀처럼 남한에서 니들이 좀 해줘.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고. 어쨌건 남북한에 있어서의 통일의 시작은 교류거든요. 언제 갑자기 합쳐 이렇게 못한다고요. 교류해서 동질감도 좀 만들어야 되고. 아메리카노 있냐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 물어볼 그 일도 없는 거죠. 가보면 되는데. 그때 되면 나도 이 자리에 나설 일이 없고. 그러면 두 분은 아마 궁금증인데요. 현송월 3전 악단이 광릉하고 서울에서 공연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무료 공연 추진하는 모양이던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나 저 김해에서 저 여자친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올라온 지 오래서 욕 먹을까봐, 잘릴까봐, 내 쫓겨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 그러시구나. 그래도 왜 살다 온 곳에 가봐야죠. 살다 옷에 나오신 분들이 우스갯소리 한 말이고 가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볼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전문가들은 아니신데 북한의 그런 쪽의 어떤 예술적인 그 수준이 높아요? 높죠. 네, 북한에서 예술했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설명해 주세요. 네? 예술축전에 그런 데도 나갔댔고, 독창에, 조선인민군 무슨 독창독 주경련, 이런 데도 나갔어요. 27차 국무자 예술축전 나가고. 우리 홍광철님이? 예, 독창, 이게 했거든요, 네. 한 시절 했어요, 나도. 그래, 알죠. 확인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경국 변호사님이 지금 조금 있다가 북한이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TV에도 나왔어요, 네, 어렸을 때. 우리 한마을에 자란 사람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안다는데, 그거. 알겠습니다. 이게 다 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까워요. 북한이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키워요. 북한에서 이제 2월 16일이라든가 4월 15일이라든가 이런 날짜에는 무조건 초중고 학생들이 공연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충성이 노래 모임이라는 거 있거든요. 학급별로. 그걸 또 경쟁을 붙여요. 노래를 하고 이래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잘하는 걸 뽑아서 또 시에서 공연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연을 해마다 2회 이상을 또 해야 돼요. 그걸 학교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 학교에서 뭔가 학구반장이라든가 뭔가 이제 배지 같은 거 달고 있으면 또 그런 데서 특히나 충성심을 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계속 발상 같은 게 좀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군마다
소년회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 소년회관이라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 양악기, 그다음에 우리 그 민족악기, 그다음에 또 무슨 화술의 성악 이런 부가 다 있거든 따로따로 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소년회관에서 배워요.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예술학원도 뭐 그 도마다 예술학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예술학원 있고 그다음 무슨 뭐 그 예술단도 많잖아요. 북한은 시예술단, 도예술단, 도마다 도시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극장들도 대극장들도 다 있고. 예? 함흥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있는 극장보다 더 크거든요. 함흥대극장은. 최소한 클래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다. 네, 그렇죠. 아, 우리 일반인들은 다 클래식 모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정가요라고 하는 서정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의 가수라든가 우리가 걸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자기들이 기량을 최대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고 북한에는 그러한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조직 안에서 뭔가 여러 명을 묶어놓고 조직적으로 기계처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본주의 나라에서 쉽게 말하게 되면 거기에선 볼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북한에서의 집단 체조 같은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그렇게 몇만 명 사람들이 정교하게 똑같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생각해도 북한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연도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래와 춤과 이런 걸 할 때 정렬하게 이제 같은 동작으로 이제 뭐 어떤 기교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더 감탄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 직접 살다 오신 북한 전문가들이니까 뭐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여쭤보면 지금 이제 이게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면 한 개 이산가족 상봉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또 군사회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문 닫아버린 개성공단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성공단 문 열면 안 된다는 건 이제 핵 관련한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최소한 서로 간의 교류를 해서 남북 간 사이에 전쟁의 위협이랄까 이런 거는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면 두 정상 다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올해는 그냥 패스? 패스해야죠. 하자면 북한은 김정은이 혼자만 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북한은. 그러네. 김정은이 혼자만 결심하면 야 개성공단하고 다 해라 다 같이 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옳고 예? 정책이 옳잖아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은 좀 이게 좀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뭐 국가 안보라는 게 군사 연습에서 국가 안보는 글쎄 그게 강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군사 연습이라는 거 하게 되면 그 북한도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그 훈련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비상초시 밥 먹다가도 달려나가요. 그럴 땐 정말 그 격분하거든요. 우리도 개새끼들이 밥 먹는데 개새끼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게 하나 막 그리 달려나가죠 우리. 그럼 달려나가면 갱도 차지해야 돼요. 갱도 차지하면 훈련 끝날 때까지 갱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차 타격 피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 화해 모드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군이 그렇게 힘이 약한가요? 북한군을 견제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힘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구도 있어요.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오기를 지금까지 북한은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연합을 이루어서 북한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고 막 비온비 같은 무시무시한 폭격기들이 막 뜨고 핵잠수함 뜨고 이러면 북한은 어마어마한 상태의 군사 대국이 아니고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만 그나마 버티는 정말 조그만 그렇죠. 나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인드는 좀 그런 마인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된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안 할 걱정까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은 일당 막 한 명에서 10명 막 때려잡고 막 얼마 전에서 나온 그 영화 철비에서처럼 막 그렇게 모시는 사람들 배우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실질적으로 간첩으로 내려온 사람들 지금 국정원에서 잡아오고 있는 간첩들은 왠지 지식이 좀 떨어지고 김현희처럼
왠지 뭔가를 잘 모르고 이제 현실적으로 잡히는 간첩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각별 던지는 뭔가 있지 않냐 하면 아니 실질적으로 잡혔다고 공개된 간첩들 뭔가 보게 되면 뭔가는 좀 약간 좀 상태가 그렇게 사실은 뭔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겠죠. 피해자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좀 보다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미국과의 우리가 그 군사 훈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게 되면 그게 하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사드 문제도 사실 많은 국민들은 반대했지만 우리가 반대한다고 저게 설치가 되고 좋다고 해가지고 드러내고 이럴 만한 위치가 저희들을 안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을 비롯해서 북한하고 이제 사이가 개선되고 이제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문제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또 돌아서서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제 뭐 남북한 삼봉이라든가 또 나가서 뭐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되어 있고 교류가 잘 돼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미국이나 또 주변 국가들에게 한국이 직접 나서게 되면 핵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지 않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신임을 주게 되면 사실은 군사 훈련 같은 문제들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가 한번 망가뜨려 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분위기로 쭉 왔으면 지금쯤이면 네, 그렇죠. 그 여권 가지고 중국 비자 받는 것처럼 그 정도로 다니지 않았겠다는 생각. 사실은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탈북한 시기가 2004년도였거든요.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시기가 남북 관계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앉아서 얘기한 게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권에 대해서. 향후 10년 안에는 남북한이 통일이 될 거다. 항상 그 통일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15년, 20년 안에는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그냥 던지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그게가 던져왔거든요. 사실 그때도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아하. 그때 당시 제가 탈북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그때 하던 정권 시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적어도 앞으로 10년이면 개성공단 같은 이런 공단이나 투자 사업이 평양까지 이루어졌던 시기거든요. 이팔 비난로 공장에도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TV에서 방영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드라마를 보거나 북한에서 한국 영화를 봤을 때 한국의 나라가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북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살 때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못 산다, 배고프다, 뭐 정치나 군대들은 다 미국 사람이다 그걸 믿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걸 믿는 초등학생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디오라든가 영상물들이 너무나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시기에 만약에 내가 한국에 2004년도에 와서 의대에 편입해서 한 4년이나 다니고 병원에서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의학과 한국에 있는 의학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 정말 그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크게 성공하지 않겠나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간첩 조작당해가지고 근데 뭐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질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좋은 날이 오면은 어떤 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관제대모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일당받고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간첩 조작을 막 당하시고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양심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저 어렸을 때 봤던 선박한 우리 고향 친구 그런 느낌 똑같아. 다를 게 사실 없죠. 뭐가 달라요?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의 분단이 그 사람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만들어 놨겠지만 정서가 똑같아. 그런 관점이고요. 오늘 인터뷰는 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호성님은 처음 나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애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못하신 말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를 많이 좋아하고 또 새가 날아든다도 많이 들었었고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을 알려야 될 언론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저에 대해서 정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심지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던 시기에 정말 팟캐스트라든가 일부 언론사들은 진실을 보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1심 항소심에서라든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고 진실이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대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새가 날아든다에서 그 애청하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저도 애청하는 한 분으로서 항상 응원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유호성님이 들어오셨다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탈북의 상징, 탈북의 아이콘 홍강철님은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캐릭터여가지고 나오실 때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나경원 그것도 IOC에다가 그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국무위원이 이 정부의 시책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유엔에다가 항의사안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정말 믿는다면은 조직위원회 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자기가 조직위원을 사퇴해야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 84조에 보면은 이 단일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나경원 의원 정도의 지위라면은 여자 하키 선수들 만나야 돼요. 수년 동안 땀 흘려 노력했을 텐데 출전 기회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서 너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더 크게 보자. 이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냐. 지금 전쟁 중에 벌어지는 휴전과 같은 올림픽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정신은 어떤지 몰라도 올림픽 정신이 없어요. IOC 위원인데도 올림픽 정신이 없는 현저하게 결연된.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 뭡니까? 아니 뭐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식이면은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뭐 서울냉면, 수원냉면은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식당마다 가면서. 88 서울올림픽 때는요. 북한에서 공동개최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예 불참해버렸어요. 예. 이번에는 주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북한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만 입장할 때 공동선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깃발 들고 한번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압도적 체제 선전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남조선 체제 선정의장에 북한이 왜 참여하느냐라고 북한 내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화예요. 남북 간에 늘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돼 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야 자기들이 그나마 살 그 틈이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평화로와 대화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핵무기 달라고 구걸하러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평화 시절에 오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자신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번성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예, 북한은 핑계인 것이고 자기들이 궁색하게 되는 자신들의 그 처지, 그 불우한 처지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불우한 처지.